네, 안녕하세요. 국문과 연구원 조일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소개해주신 생체인식 기술을 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생체인식 기술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 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주어진 시간 한 50분 정도 발표를 해야 돼서 개괄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질의응답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개요에서부터 얼굴, 힌트의 지문인식의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모방과 대응, 그리고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힌트인식의 발표를 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동영상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 사운드가 안 나오긴 한데요. 나오나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는 초창기부터 홍채 인식이라든지 지문 인식, 얼굴 인식을 넘어서 얼굴을 가면을 써서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도록 해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침투를 해서 뭔가 미션을 이루는 그런 시나리오로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시나리오로 굉장히 오랫동안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죠. 여기도 보면 이제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가면을 써서 움직이는데 더 업그레이드된 보안 시스템이 걸음걸이로 본인을 더 확인하는 지문을 뚫고 얼굴 인식을 뚫고 마지막에는 걸음걸이로 판별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다 변장을 다 했지만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처럼 앞으로 이제 걸음걸이까지도 사람을 확인하는데 활용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리즈에 보면 초창기 거의 20년 전에 있는 영화에서부터 지금 얼굴 서칭하는 부분이 또 지금 이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를 굉장히 앞서서 예측한 영화인데 그 다음 버전의 이제 시리즈에는 어떤 또 생체 인식을 이용한 보안을 또 뚫고 막고 이런 프로세스를 하는지 또 흥미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3D 스캔을 하면서 얼굴을 가면을 씌워서 늘 나오는 시리즈가 있죠. 톰 크루즈가 이제 변장을 해서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두 사진 중에서 어떤 게 리얼 페이스일까요? 거의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죠. 그렇죠? 들여다볼 필요 있는데 이거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정도로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큼의 사실성이 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리얼 페이스와 마스크도 굉장히 리얼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걸로 얼굴 인식을 위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일지라도 얼굴의 생김새가 통과를 한다면 이 사람은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식 기술도 고도화되지만 그걸 또 해킹하거나 뭔가 또 오인식하게끔 하는 또 시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그렇지만 이제 생체 인식에 해당되는 것은 뭐 출입국 거리라든지 여러분들이 현재 다 대부분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서부터 결제까지 지금 예전에 공인 인증을 쓰고 계시지만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인증받고 성공하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정을 하는 것이 그만큼 좀 편리한 세상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체 인식 기술이 거의 상용화 레벨까지 올라오는 덕분이죠. 이렇듯 생체 인식이라 하면 어떤 걸까? 라고 보면 다 아시겠지만 신체적 특징, 얼굴, 홍채, 지문, 정맥, 손에 있는 장문 이런 것처럼 신체적 특징과 또는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것처럼 제 목소리도 저만의 고유의 특징이죠. 어떤 발언을 할 때의 특징이라든지 앞선 그 동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걸음걸이도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그런 부분이 행동적 특징으로 이런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부분으로 구분하여서 통칭해서 저희는 생체 인식 영어로는 바이오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인식 기술의 기술마다 다 정확도라든지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한 가지 기술만으로 뭔가 해결한다기보다는 최근에는 멀티플로 2개 이상의 기술을 혼합해서 사용해서 더 그 보안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 많이 써보셨고 얼굴 인식도 지금 갤럭시 시리즈의 스마트폰을 쓰신다면 홍채라든지 얼굴 인식 한 번쯤 등록하고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지문 인식은 실제 폰에다가 이제 터치를 하면서 이제 잠금 해제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어떤 출입을 할 때 출입 증세 확인할 때 이렇게 많이 활용하기도 하시죠. 근데 가끔은 이제 비가 오거나 굉장히 건조한 형태의 지문인 경우, 또 지문도 그렇게 또 사람마다 또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또 지문 인식에 어려움이 있고요. 얼굴 인식이라든지 음성 인식은 주변의 환경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변이 굉장히 어둡고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면 일반 카메라에서는 식별이 어렵고, 음성으로 하는 경우도 말소리가 주변에 노이즈가 많다면 인식이 어려움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지금 활성화되면서 이런 생체 인식 기술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이런 색채 인식에 대한 표준이 파이도라는 게 있는데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더 이제 활용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이오메트릭스, 생체 인식은 기존의 어떤 거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을 내가 나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를 들고 다니시나요? 신분증을 들고 다니시죠. 그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것, 당신이 뭔가 소유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나 아니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면 인식을 나 스스로를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생체 인식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안 해도 그냥 얼굴만 비추거나 지문을 찍기만 해도 나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좀 사용성에 편리하죠. 인천공항을 가보시면 자동 출입국 심사에서 지문인식으로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인식을 하면서 출국하시죠. 얼마 전에 발표한 걸로는 이제 얼굴 인식만으로 지문도 찍지 않고 인천공항이 차세대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고도화되면 하나의 장점은 점점 우리가 거추장스럽게 줄을 많이 선다든지 이런 것 부분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겠죠. 지금도 공항에 가보시면 굉장히 비행기가 한 번에 몰릴 때는 외국인, 국내인들 할 거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바로 패스만 하더라도 제가 출입국이 됐다라는 걸 인증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저희한테도 편리함이 오는 거니까요. 대신에 이제 그걸 악용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체인식 기술 시장도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실제로 그렇겠죠. 여러분의 스마트폰 보급이라든지 비대면 금융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왜냐하면 한번 편리함을 맛본 분은 그 편리함에 이어 더 나은 편리함을 다시 거추장스럽고 힘든 과정을 거쳐 돌아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은 더욱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 생체인식이 어떻게 쓰이느냐, 사실 구별력이 있어야겠죠. 사람마다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나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고 그게 나의 지문 모양이 앞에 계신 다른 분의 모양과 똑같다면 그거는 생체인식에 활용될 수는 없겠죠. 이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나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게 구별력이 있다. 심지어 지문은 쌍둥이라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거라면 나의 신체 정보라도 예를 들면 목소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약간 콧소리가 약간 나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소리의 옥타브라든지 톤만 본다면 저도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리겠죠. 그런 케이스는 퍼머넌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지문이 그대로고 형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 손가락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 케이스가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아마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촌에서 표지 모델로 했는데 17년 뒤에 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홍채 인식으로 이 사람을 동일인을 확인했다라는, 그러니까 17년이 지나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생체 인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구적이다. 대신에 이제 영구적이라 하면 한번 유출되고 나면 제가 또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지문을 막 바꾸거나 홍채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 또 어려움을 또 따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적용의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빨리빨리 인식이 가능해야겠죠. 생체 인식의 보안이 뛰어난데 내가 나를 입증하는데 1시간이 걸려. 이러면 우리가 못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데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얼굴이라든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게 진짜 보편성이 있느냐 아니면 성능이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생체 인식을 되는 대상일지라도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부터 일상생활에 녹아 들어왔겠죠. 스마트폰에 보면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지문인식이었죠. 네, 지문인식 기술이 그만큼 고도화되었고 이제 얼굴 인식이 이제 아이폰도 얼굴 인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얼굴 인식 시대가 이제 도달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발전 속도랑 아니면 또 상용의 어떤 집적화라든지 디바이스 성능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맞물려서 발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능 평가할 때 주로 ER이라는 걸 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내 사진이 있고 다른 사람의 사진들이 있는데 내 사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식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영역이 이 두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는 영역이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도 오동작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인식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내가 인식되는, 다른 사람이 나로 인식되거나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중첩되는 비율이 적을수록 인식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인식률이 어떻습니까? 99.99% 아니면 에러가 0.00%다 하면 전체 비율에서 차지하는 에러가 거의 없다라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얼굴 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범인 검거에도 활용이 된다 할 때 정확도가 99.99%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테스트셋이 있고, 어떤 테스트하고자 하는 인식시키고자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오차가 발생하느냐에 카운팅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인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했을 때 실제 그런 통계를 보면 한 99.9%까지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런 조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얼굴이 99.99%면 여러분들 CCTV 한번 찍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검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얼굴 인식이라고 한 것은 또 찍히는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오동작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아직까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저 역시 그걸 연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문 같은 경우도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할 수 있다.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인식이 되지만 얼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기도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을 인식할 수도 있겠죠. 사람의 경우도 얼굴도 이렇게 앞모습만 등록되는데 옆모습을 보면 저희도 아는 사람인데 긴가민가 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컴퓨터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오동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문도 여기 상처가 나고 이러면 또 다르게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또 범죄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것처럼 오류의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홍채 인식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까맣게 있는 게 동공이에요. 피필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 눈을 옆 사람들 한번 보시면 이게 보입니다. 이 부분이 홍채라는 부분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복막이라고 해서 거의 흰자라고 하죠. 우리 흰자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홍채입니다. 홍채를 들여다보시면 여기 확대해서 보이는 영상이 있는 것처럼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인식을 하겠다라고 특허를 걸어놔서 그동안 특허 때문에 상용화가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특허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근데 그 특허가 이제 종료가 돼서 이제 갑자기 많이 활용하게 된 거죠. 사실 여태까지 있었는데 왜 활용이 안 됐냐라고 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특허가 완료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가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활용하는 거죠. 사람마다 패턴인데 근데 일반 카메라에서 찍으면 이 선명하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홍채 인식하는 갤럭시에서 홍채 인식도 있고 어디 출입 통제할 때 홍채 쓰는 경우도 보면 IR이라는 눈에서 반짝이는 부분은 없지만 그 적외선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광선이 약 한 340에서 780까지 활주노초 파남보가 있죠. 그래서 적외선은 파장대가 좀 더 긴 영역 780 넘어가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광선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빛을 쏘더라도 저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눈 쪽은 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선명하게 반사되어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외선 렌즈 IR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반짝이는 게 보이는 거는 거기서 이제 패턴을 읽어서 그 패턴을 잘라내면 8개의 층을 만듭니다. 이걸 이렇게 한 기준에서 쭉 펴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트랙 1에서부터 트랙 8까지 8빗줄로 256 레벨로 자릅니다. 이 자르면 이 사람마다 그 값이 패턴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비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채 인식에 또 홍채 인식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라고 하지만 눈을 이제 눈썹에 의해서 가려지거나 안경을 끼고 있거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려지냐에 따라서 전체가 다 나오면 굉장히 인식률이 확률이 높지만 어느 정도 가려질 때마다 이제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에 촬영하거나 해상대에서 돌아가거나 감은 눈은 뭐 어떻게든 눈을 띄울 수 없으니까 홍채가 안 찍힐 거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에 가려지거나 이거는 비단 홍채 인식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얼굴도 그렇고 지문도 제가 뭔가 무통 상태에서 하면 똑같겠죠. 그런 부분은 지문 같은 경우는 손가락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볼이 있고요. 그 리지라고 그러니까 마루볼이라는 게 높낮이가 있어요. 그 높낮이가 있는데 여기 사람마다 이 선이 쭉 이렇게 봉시먼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심점이 코어라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 뭔가 사람마다 지문을 돌려서 온라인을 시킵니다. 그 균등하게. 그리고 특징점들 해당되는 것이 이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갈라지는 선이 있어요. 이 선점 그리고 끝점 끝나는 선이 있습니다. 끝점과 분기점을 특징점 미누셔라고 하는데요. 미누셔라고 하는데 그 특징점들을 최소 몇 개를 뽑으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르다라는 걸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 언론에서 지문을 어디서 많이 활용하나요? 그렇죠. 범죄 현장에서 과학수사 KCSI에서 이제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을 검출을 해서 이 사람이 비교를 해서 누군지를 알아냈다. 어떻게 알아내죠? 여러분들이 17세만 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와 달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이 지문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없죠. 그리고 무심코 지문을 스캔을 하셨지만 다 이제 국가가 다
여러분들의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출입국 할 때도 지문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고 범죄 현장에도 남아있기만 하면 좀 누가 어떤 사람이 범인이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도 고도화되죠. 지문을 잘 남길까요? 아니죠. 뭐 장갑도 끼고 뭐 그러죠.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라든지 계획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흔적이 남으니까 모든 범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체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지문이 육안으로 잘 안 보이더라도 덧광원이라고 해서 지문이 더 잘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그런 광원을 개발해서 또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국이 남을 만한 위치는 또 전문가들은 어디 지문이 많이 남는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채취를 많이 하십니다. 센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또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있는데요. 이런 옵티칼이라고 여러분 광 마우스를 써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LED에서 빛을 쏘고 그게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그 종이 바닥이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좌표를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파악해서 좌표로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왼쪽으로 두 바퀴 움직였구나 이렇게 아는 방식이었죠. 예전에는 볼 마우스라고 해서 볼이 얼마큼 회전했느냐를 했다면 이렇게 보이는 게 옵티칼 방식입니다. 지금 지문에도 마찬가지로 손을 올리면 그 빛을 쏘고 거기서 이미징을 해서 얻어내는 방식이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걸 주로 많이 쓰나요? 여러분 혹시 폰을 가지고 계시면 지문 인식기에 보면 거의 반도체 기반으로 정전 방식을 씁니다. 정전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그걸 많이 활용하시죠. 왜냐하면 여기는 라이트를 쏘고 받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최근에 갤럭시 S10을 쓰시는 제가 이게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정 브랜드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괜찮겠죠? 갤럭시 S10을 쓰시는 분이 계신다면 거기는 이 방식도 아니고 안 보여요. 없죠. 화면상에서 하는 거죠. 그 방식은 또 총사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그 센싱하는 방식의 차이고 알고리즘은 또 기존의 알고리즘을 씁니다. 지문을 어떻게 읽어드리냐의 방식의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리면 기계마다 약간 특성은 달라요. 그래서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전처리 단계에서 조금 다르게 처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점이라든지 분기점 이런 걸 찾아내고 여기 중심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코어라고 해서 중심점으로 얼라인 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압력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측정해야 또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점점 지문 인식에 대해서도 고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젖은 상태에서 지키느냐 마른 상태에서 지키느냐에 따라 선명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너무 건조한 피부가 건조한 사람은 지문을 인식해도 아무리 해도 동사무소 가서 한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계속해도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걸로 본인을 확인을 해서 서류를 발급해 주시죠. 피부병이나 상처 같은 경우에도 지문에 훼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변형에 대해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문이 인식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아까 끝점이라든지 분기점에 대한 특징이 나오면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회전이 되죠. 그런 부분을 온라인에 시켜서 이 특징점들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서 제일 일치하면 1이겠죠. 자기 거면 거의 1에 가까운 수가 나올 거고요. 다른 사람이면 0에 가까운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이상이면 잠금 해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열리죠. 네. 저희 애도 집에서 게임을 하려고 열심히 적었지만 잘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얼굴로 바뀌어서 얼굴 비추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지문 인식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공공기관, 금융, 금태 출결 관리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조지문이라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많죠. 아직까지도 그렇게
뭐죠? 실리콘 고무에 다른 사람 거를 찍어가지고 그걸 연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언론에서도 가끔씩 나옵니다. 또 심지어 보통 지문을 등록할 때 저희가 오른손만 등록하는데 왼손 그 출입 금지된 분은 왼손의 지문을 빼서 바꿔서 출입국 사무소도 통과한 케이스가 있답니다. 이 정도는 통과시켜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의 변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페이크, 아까 그 미션 임파서블에 보시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페이크 핑크프린트나 페이크 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으로 매치돼서 그 사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앞서 출입국에서 등록 금지된 사람만 가지고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해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면 얼굴 다른 걸로 비교가 날 수 있으니까 아예 매치가 안 되는 경우로 해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얼터드 핑거프린트로 조각을 내거나 바꾸고 스위치를 하거나 새로운 지문처럼 변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범죄 현장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최근에 마지막에 전화 통화한 사람 잡고 싶죠. 죽은 사람이 말이 없답니다. 음성도 안 되고 얼굴도 등록이 안 돼 있죠. 우리나라는 얼굴 사진으로는 아직까지 비디오화하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죽은 자의 효과라고 스마트폰 장면 해제가 가능한가요? 하나분한테 여쭤봐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체험? 말씀하신 대로 업체 제조 방식이다. 역시 다들 전문가십니다. 죽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한번 보시죠. 이 지문인식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 주셨어요. 방식에 따라 달라요. 정전응력 방식, 방학식, 초음파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학식 같은 경우는 죽은 자도 열려요. 왜냐하면 그냥 찍으니까요. 지문이 굴곡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초음파도 마찬가지예요. 초음파는 쏘면은 미세하게 그 오름이 있죠. 벨리가 있고 마루가 있는 것처럼 그 사이에 이제 그 두께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정전 용량 방식도 갖다 대면 여기 그 높낮이에 의해서 정전이 전류가 흐르는 양을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의 몸의 신체가 전기가 통하는데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정전 용량 방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접화도 가능하고 반도체로도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죽은 사람은 전기가 안 통하죠. 살아있기 때문에 통하는데 그래서 잘 안 열리죠. 근데 운이 나쁘게 갤럭시 S10을 쓰고 있다. 그러면 열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케이스마다 다르다. 케바케 맞습니다. 케바케가 되겠죠. 대부분 근데 정전 용량 방식이 있으면 잘 안 열린다. 문제에서.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자료를 활용해 보면 아래쪽에서 초음파를 쏘고 대신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이제 여기 어디 버튼을 둘 필요 없게 되는 형태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뭐 흔적이 보인다고 저희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굴 인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얼굴 인식은 얼굴 인식이라고 하면 저 사람을 아는 거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Who is this person? 이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하는 건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찾아내려는 거죠. 언제 쓸까요? 범죄에 쓰겠죠. CCTV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지 저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비교를 잡고 난 뒤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Same person이냐 아니냐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용의자를 검색 수색할 때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 지금 잡고 나면 이 사람이 CCTV에 나온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둘 다 통칭해서 저희는 얼굴 인식이라고 하죠. 주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건 뭘까요? 베리피케이션이죠. 이 잠금 해제할 때 내가 나를 입증하면 되지 이 수많은 사람 등록해놓고 내가 나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범죄 수사나 다른 용도 목적이면 Who is the person? This person 아이덴티피케이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대 N 비교냐, 1대1 비교냐라는 용어가 가끔 나오는 부분이 1대 N 비교라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수십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군지를 찾아내는 것이 1대 N 비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쪽 분야의 용어를 보시면 프로브가 있고 갤러리에서 어떻게 찾느냐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내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프로브에 해당되는 거고요. 갤러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을 갤러리라고 합니다. 여기 1대1 비교 같은 경우는 질의하는 대상과 타겟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한 장씩 있겠죠. 비교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보면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모든 사람과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유사도 비교를 해서 얼마큼의 비교, 완전히 똑같으면 1에 가까운, 1과 0에 가까운, 아니면 0이라면 1에 가까운 사람은 굉장히 비슷한 사람은 1에 가까운 값을 던져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0에 가까운 값을 줘서 적절한 스레시홀드에 의해서 이 사람을 누군지를 이제 찾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얼굴 인식을 많이 쓰이게 되는 계기가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CCTV가 저를 다 찍고 있습니다. 뭐 신문에서 보니까 하루에 뭐 몇백 번이나 저는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또 차량에 블랙박스도 있고 카메라도 많고요. 지금 좀 나아졌었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기침이 더 많았어요. 못할 줄 알았는데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CCTV가 출입 통제나 여러 가지 CCTV 기반에 신원하기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지만 실종 아동이랑 치매 환자 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빨리 등록된 사람이 빨리 찾기를 한다든지 그런 응용도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이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는 많은 인프라는 개선이 되는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인프라는 갖춰졌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덕분으로 계속 그 지능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활용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옛날에는 이런 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야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실제로 쓸 수 있겠는데 라고 그런 생각이 전환이 가져오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인식을 보시면 93년에는 에러가 한 80% 가까이였습니다. 인식을 하면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됐을 때는. 근데 2010년에 다다르면 에러율이 0.004. 야, 사람들이 얘기할 때 99.9%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잘 찍힌 얼굴에서는 잘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오차가 생기죠. 아까 지문도 굉장히 잘 되지만 여러 가지 변형이랑 미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과 마찬가지로 얼굴에도 특징점을 추출을 합니다. 지문에서는 아까 동심원에 대한 중심을 찾고 좌표를 얼라인해서 서로 간의 특징점들 간의 관계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얼굴에도 주로 쓰는 방법들이 기존에는 얼굴 두 눈을 찾아서 얼굴의 사이즈를 정규화, 크기를 동일하게 한다는 과정을 거쳐서 특징 벡터를 뽑아냅니다. 눈, 코, 입에 대해서 어떤 형태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눈, 코, 입 주변에 보면 특징들이 나올 만한 위치들이 굉장히 패턴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이 패턴들이 다 다르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기술로 사람의 얼굴마다 부위마다 이런 패턴을 비교를 해보면 수많은 특징들이 나오는데 지문과 달리 그러다 보면 비교를 하다 보면 연산이 많이 걸리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서 그래서 좀 차원을 줄여보자 해서 줄이고 난 뒤에 줄인 것에 대한 데이터로 비교를 해보자. 그래도 인식률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패턴들이 이렇게 저를 찍으라고 했을 때 아주 좋은 표정의 밝은 영상으로 찍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특징들이 개개인마다도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이제 또 기술을 개발하거나 적용하는 분야의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전체 얼굴에 대해서
사진이 그때는 얼굴 인식이라는 도입기였으니까 사람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인식이 잘 됐어요. 근데 사람마다 표정도 변하고 약간씩 고개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다면 이렇게 전체를 비교하기에는 오차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얼굴 특징에 대한 부위별의 특징 일부만 나오더라도 판별할 수 있는 매칭 기술들이 발전하게 됐고 그래서 그게 로컬하게 패턴을 보겠다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게 돼서 많이 활용했었죠. 최근에는 이 특징을 사람이 어떤 수학적 모델에 의해서 특징 패턴을 뽑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딥러닝이 자동으로 뽑아주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고 그 성능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특징까지도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은 포즈도 이렇게 돌아가고 누군지는 알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다면 컴퓨터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그리고 이렇게 가려지거나 어두운데 아니면 대부분의 문제는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랑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무리 카메라 해상도가 좋다 할지라도 더 멀리 있는 얼굴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픽셀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인식이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여전히 숙제고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얼굴 인식을 이미 쓰고 있잖아요 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잠금 해제 같은 경우에 아니면 출입 통제할 때 제가 모자 쓰고 출입 통제하려면 안 들어갈 의도가 없는데 그런 경우는 다 정면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인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포렌식 분야, 범죄 수사 분야는 최대한 나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률이 아직까지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이 올라가니까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얼굴 인식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옛날에는 뭐 그게 적용되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이슈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막상 적용하려다 보니까 야 이거 내 얼굴 가지고 다 알아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이 우려가 이제 커지는 거고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얼굴 인식의 이제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도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제 인식률이 굉장히 올라왔다라고 반증을 하는 겁니다. 인식이 잘 된 이유가 딥러닝이라는 얼굴 인공지능의 기술의 아키텍처의 발전도 있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모였다는 것은 사람마다 제가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 다양성이 있는데 일부만을 여태까지 데이터를 모아서 봤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얼굴이 이렇게도 생긴 얼굴이 있구나 아니면 끝단에는 이쪽이 반대편에 이런 형태의 얼굴이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와 인식에 대한 패턴을 뽑아내는 딥러닝 기술이 결합돼서 인식률이 이제는 사람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015년에 페이스북에서 얼굴 인식이 드디어 사람의 인식하는 것보다 더 정확해졌다라고 한번 신문에 대대적으로 국내외 모든 신문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사람의 인식률은 한 97.5% 정도 되는데 이제는 99.몇 %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실제로 테스트를 한 데이터로 기반을 했고요. 인식률은 이제 사람을 능가하는 거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데이터셋에서의 인식률을 나타내는 거고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해지고 있고 다들 99%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말한 범죄 환경이라든지 아주 극한 상황의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99.9%일지라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얼굴 인식 기술에서 특징점을 뽑고 지문 인식처럼 그리고 클래스파이어라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잘 구분할 수 있는 클래스파이어를 만들고 그 결과로 얘는 윌 스미스야, 디카프리오야, 뭐 애덤 샌들러야 라고 구분을 한 것인데 이제 딥러닝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한
이 딥러닝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관여가 최소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왔습니다. 물론 딥러닝 네트워크에 대한 설계는 사람이 해야겠죠. 어떤 부분에 인식이 잘 되더라라는 수많은 테스트와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만 그 기술이 굉장히 또 많이 오픈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식률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네트워크가 깊이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 이 깊어지는 데이터라는 말은 네트워크가 깊어진다는 말은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고 그 파라미터 수가 많다라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 케이스가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입증을 하는 겁니다. 다만 뭐 파라미터가 많다고 해서 학습이 풀리 안 된다면 많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닌데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특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저 말고 다른 전문가분께서 오셔서 아마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분야가 그런 영상 처리이기 때문에 얼굴 인식을 하는 입장에서 딥러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데이터베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의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두운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모자 썼을 때도 가능한지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얼굴 인식기가 성능이 자기가 학습한 거에 대해서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오픈되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저런 케이스, 극한 상황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간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굉장히 1000만 장 이상의 데이터를 실험 목적으로, 연구 목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조명의 변화, 각도별, 왜냐하면 CCTV 주고 있는 각도가 굉장히 높여 있죠. 그리고 어떻게 가려지거나 선글라스 뭐 이런 전장들 이런 해상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확보된 데이터로부터 같은 사람이 지나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인식률을 극한 상황에서 인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멀티 모달리티, 그러니까 모드가 다르다. 뭐냐면 밤에 가면은 그냥 일반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적외선 영상을 쓰는데 얼굴이 같은 얼굴일지라도 다르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군사 지역에는 뭘 쓰나요? 적외선도 안 보이는 영역에는 그냥 서멀 열화상 카메라라고 합니다. 얼굴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등록된 거는 일반 영상의 얼굴로 등록됐는데 여권 사진이라고 됐는데 이런 경우는 인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또 저도 제가 만든 것 중에 이제 3D 몽타주라는 기술이 있는데 몽타주를 만든 것과 몽타주는 이제 뿌려놓으면 신고가 들어오는 걸 반하는데 실제 이 사진 영상에서 몽타주 그린 것만으로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미션 임파서블에서 나오죠. 혹시 본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로그네이션이라고 2015년에 나온 미션 임파서블에 나는 니네는 얼굴 인식을 하지만 나는 스케치한 것만으로 인식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희도 미션 임파서블 나오기 전에 기술을 개발해서 물론 더 개발해서 정확도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영화에서는 한 10년 전 미리 이제 당겨서 소개를 하죠. 그리고 이제 2D가 아니라 3D 카메라의 보급이 늘고 있기 때문에 3D 카메라로 이제 인식을 한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또 카메라 형태에 대한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서는 3D 인식을 하는 거죠. 2D의 영상도 기반이 아니라 3D의 패턴을 쏘아가지고 이 패턴의 굴곡이 나옵니다. 이 패턴을 쏘면 코 높이랑 눈 들어간 위치 이런 윤곽 정보가 나와서 그걸로 매칭하는 맛입니다. 일반 칼라 영상 매칭이 아니라 그래서 밤에 어두운 데 가시더라도 비추면 보이는 게 IR 패턴, 적외선 패턴을 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부시지도 않으면서 인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복합인지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긴 하는데 이 실험 목적은
실종 아동이랑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환자분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 어려운 분들이 집을 한번 나서서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실종 아동 이슈보다 치매 환자 이슈가 굉장히 더 많거든요. 1년에 한 실종 케이스가 2만 명의 토탈에서 2만 명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얼굴 인식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기술 고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치매 환자분이 아니면 어떤 납치된 아동이 집을 잃거나 길을 잃거나 할 때 카메라 한 대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겠죠. 여러 카메라를 이동해가면서 이제 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적을 할 것인가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빅브라더 이슈, 프라이버시도 보호가 되겠죠. 다른 사람, 내가 관심 줘야 되는 사람 이외에는 마스크 처리해서 개인정보 보호도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또 실종아동의 이슈는 저희가 나이 변화를 예측을 해서 현재의 모습도 예측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찾으려고 하는 가족의 부모가 계시고 부모의 유전자를 어떻게 물려받았을 때 얼굴이 닮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전자 정보, 연계산, 나이 변화 기술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에서 정면의 얼굴에 대해서는 이중은 없지만 이렇게 돌아간 얼굴이 지리로 왔을 때 과연 얼굴 인식을 잘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식이 포즈 노멀라이즈, 포즈를 정면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고 이 사람의 얼굴을 3차원으로 있다면 돌아간 얼굴이 있다면 3차원으로 복원을 해서 돌리는 그 각도로 돌리면서 비교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포즈 정교화는 옆모습이 찍히더라도 정면으로 돌리는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특히 겐이라는 적대적 생성적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요.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결과물을 보이고 있는데 측면의 얼굴이더라도 정면에 가까운 걸 복원해냅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정면으로 추정된 얼굴과 등록된 정면 얼굴과 비교를 하면 점점 각도가 돌아가면 저 각도가 조금 떨어지고 대형선이 떨어지면 가까이 있는 얼굴에 보일수록 실제 정답과 굉장히 유사한 얼굴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면에 얼굴이 등록된 사진이 있다면 지금처럼 사진 한 장으로도 3D의 복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진 한 장을 로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현재는 이렇게 프로세스를 지나가고 몇 번 이터레이션을 하면 이 사람과 사진과 비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복원을 합니다. 한 장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옆모습을 돌려볼 수 있겠죠. 누굴까요? 김래원이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돌려서 저쪽 각도로 돌려서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의 정확도를 알 수 있겠죠. 이것처럼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귀 인식이라든지 이런 왜냐하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를 쓰는 경우에는 ATM기에 이제 인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귀만 이제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 인식도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저희가 또 연구를 해서 좀 좋은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귀가 여러분 보시면 옆에 있는 분들의 귀가 많이 다를까 제 귀를 못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지만 구분력도 굉장히 좋고 어떤 간임에 대해서도 저희는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변화 기술이 또 실종 아동의 이슈는 현재의 모습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80세, 5세부터 80세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리게도 바뀔 수도 있고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된 얼굴도 현재의 모습으로 비교를 해서 인식을 하죠. 이 기술로 저희가 개발한 기술로 예전에 38년 전에 실종 아동 찾기도 했고 그런 성과도 얻고 지금도 이제 실종 아동의 날의 현재의 모습을 예측하는 기술을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려서 그 가족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요. 이 기술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변함에 따라서 지금 한번 보시면 나이가 성장함에 따라 얼굴이 옛날 얼굴과 많이 달라지죠. 그런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하고 학습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 사람의 나이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는 기술을 굉장히 필요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능도 어느 정도 나오고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제 나이에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성능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식별이 얼굴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한 장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카메라에서 저쪽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 저 사람이 이 사람이냐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옷차림이라든지 그 사람의 생김새로 신체 특징이 되겠죠. 물론 옷을 뭐 완전 다 갈아입거나 이러면 좀 어렵겠죠. 영화에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분이 다른 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도 같은 사람이냐를 쭉 찾아야 되는 필요성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식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을 해서 다양한 카메라에서 찍힌 사람도 같은 사람이라는 걸 찾아서 결국은 그런 동선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마지막 위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굉장히 작은 영상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저희 멤버입니다. 일반인들을 수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 굉장히 작죠. 이런 경우에 이 사람도 인식을 하고 물론 이제 오차도 많이 존재하지만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로 미아를 찾아준 케이스가 이렇게 국내에 소개가 됐었고 엊그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과 10년 전에 납치된 중국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 변화에도 강인한 인식을 한다. 이제 얼굴 인식은 그냥 찍힌 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이가 흘러가는 모습까지도 인식을 한다라는 형태로 이제 점점 고도화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랑 결국 중국이랑 제일 인식 쪽에서 제일 앞서 있는 부분이 중국입니다. 저희랑 또 계속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끊임없이 이런 기술이 소개되고 있을 때마다 많은 자극을 받고 또 더 고도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또 얼굴 인식은 다양한 분야로 더 확장될 수 있고 공공 분야에도 많이 활용되고 민간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뭐 심지어 이제 민간에서는 이렇게 상업지구에서는 어떤 사람이 많이 남자, 여자분이 많이 오셨냐, 아니면 40대가 많이 오시냐, 20대가 많이 오시냐 이런 나이 인식도 하고 있거든요. 생체 인식에서 그 사람이 구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위조를 많이 하는데 위조인 경우에 피처가 나왔을 때 리얼 페이스냐 페이크 페이스냐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이 위조냐 아니냐 판단합니다. 이렇게 두면은 인식이 돼야죠. 이 사람이 뭐 되는데 프린트한 거죠. 뭐 신문에서 보시면 뭐 스마트폰으로 프린트한 거나 아니면 렌즈를 껴서 형체를 바꿔서 다른 사람으로 그 사람인 것처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확대된 사진을 형체를 뽑아가지고 복제를 해서 렌즈를 껴서 그 사람 걸로 한다든지 그런 시도도 있고요. 실리콘 지문으로 스마트폰 페이, 결제 페이도 해서 많이 도용됐다. 이런 케이스의 위조 사례도 나는 게 현재 문제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취약점이 많다는 거죠. 취약하는 점이 다양한 단계, 왜냐하면 입력하는 단계부터 인식하는 단계, 결과를 도출하는 게 넘기는 단계, 여러 가지 단계에서 그 단계마다 조금씩 해킹을 해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생체 인증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다른 시스템에도 동일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인증을 우회하는 방법, 뭐 저장된 부분을 조작해서 삭제하고 유출한다든지, 아니면 최종 인증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조작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무결성을 어떻게 잘 하느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누구도 관여를 못하게 오픈해서 뭐 블록체인을 뭐 한다든지 뭐 관리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취약점을 어떻게든 공격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걸 지키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생체 인식에 대한 정확도의 이슈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제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동시에 위조하면 어떠냐? 더 추가로 해야겠죠. 또 참가 방패의 모순에 해당되는 케이스겠죠. 그러면서 또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고 발달하는 것처럼 위조 판별 기술을 다양하게 제공해서 이런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으로는 사진 들고 이렇게 카메라를 비춰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거는 못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움직이죠. 그 미세한 움직임을 비교해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끼고 아까 그 마인드러트 리포트처럼 마스크를 끼고 움직이면 또 움직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얼굴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프린트된 얼굴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된 얼굴도 흔들리면은 뭐 움직이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그 움직임이 이 실제 리스트가 이렇게 2차원의 움직임과 3차원의 움직임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D 마스크 어택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오는 겁니다. 앞서 처음에 발표 할 때 이렇게 리얼 페이스냐 가짜 페이스냐 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유상을 보인 것처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마스크를 끼고 톰 크루즈가 왔는데 저 사람이 톰 크루즈이 아닌가를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위조한 케이스도 실제로도 존재했답니다. 이게 그 다른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제 공항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 혈류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피가 맥박이 뛰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페이스 라이브너스 디텍션이 나왔습니다. 진짜 너는 누군지 이제 알겠는데 네가 얼굴이 살아있는 얼굴이냐 판단할 때 얼굴에 보시면은 얼굴이 야 너 혈색이 안 좋아라고 하는 건 뭘까요? 피가 흐르고 있죠. 이제 그걸 디텍션을 해서 이 사람이 살아있느냐. 마스크를 끼면 어떨까요? 그게 약하겠죠, 그죠? 일반 사람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런 PPG라는 것이 센싱합니다. 카메라 광학에서 피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맥박이 보이는데 이걸 이용해서 사람이 실제 사람이냐 아니냐를 찾아내서 위조를 판별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의료 분야에서 이제 맥박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카메라에서 위조 카메라 얼굴이냐 아니냐를 찾아내는 데서 이런 리모트 방식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끼면은 아무래도 마스크가 올라가면 투과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시계를 보면서 쫓겨가지고 획제 정보는 제가 기침만 안 했어도 제때 끝냈는데 기침하는 바람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고유하고 크게 변하지 않는 불변성 때문에 특별히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도 분리하고 생체 인증하더라도 저장소도 분리해서 저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디바이스의 절반, 서버에도 절반 유출된다 하더라도 반 이상은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우려도 줄이는 방식 여러 가지로 대응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체 정보를 이용한 균반한 시스템으로 올라갈 거고 이런 대응 전략도 갖춰지면서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생체 인증 기술은 이제 IoT 기술,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인증으로 융합돼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